폴란드에 인도된 대한민국 FA-50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FA-50 GF 모델 785기를 인도한 데 이어 지난 11월 6일 12일 만에 90호기 인도를 완료한 것입니다. FA-50 GF 인도 텀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를 유지하면 폴란드와의 계약대로 연내 12대의 FA-50 GF를 납품하는 것은 물론 조기 납품까지 염두에 둘 만합니다. 총선에 승리한 친독 성향의 폴란드 야당이 슬슬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필리핀에서 운용 중인 FA-50PH가 훈련 중 F-22를 격추하면서 주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과 총 48개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우선 가장 급한 전력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FA-50GF 12기를 완제품 형식으로 납품받고 나머지 36기는 자국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 모델로 현지 생산에 합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FA-50의 경우 K2 흑표, K9 자주포와 다르게 1차 계약만으로 48대 모두 인도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폴란드 공군은 벌써부터 FA-50GF의 특수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군에서 운용하던 FA-50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차세대 핵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첫 시험 비행을 가졌습니다. B2 스피릿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때문에 개발되었음에도 한 대당 약 8,200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핵전략 폭격기인데요. 웬만한 구축함의 건조비를 뛰어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B-21이 평범한 폭격기가 아니라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입니다. 탑재 중량만 13.6톤이 넘는 이 거대한 핵전략 폭격기를 스텔스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뿐인데요. 고고도 폭격이 가능한 폭격기가 레이더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것 자체가 이미 핵무기 이상의 전력입니다. 오죽하면 스텔스 폭격기가 눈에 보인다는 건 내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규모의 무기체계를 스텔스로 운용하는 정신나간 짓을 벌일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뿐입니다. 스텔스의 기본 원리는 레이더에서 방출한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각을 달리해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형상 설계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그 와중에 하늘을 날게 해야 하니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어떻게 기껏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스텔스 도료를 주기적으로 덧칠해야 하므로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됩니다. 다시 말해 설계 기술력뿐 아니라 충분한 경제성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운용할 수 있는 게 스텔스기인 셈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쉽고 직관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폴란드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매우 독특한 모습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FA-50GF 조종석 동체하부에 칠해진 진한 회색의 도색 때문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기존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위장 도색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으실 텐데요.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적 파일럿을 기만하기 위해 동체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칠해놓은 것으로 펄스 캐노피, 페이크 캐노피 등으로 불립니다. 캐나다 공군이 운용하던 CF-18호넷이 실전에 처음으로 적용했죠. 레이더가 아니라 육안을 속이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스텔스인데요. 지상에서 봤을 땐 저게 효과가 있나 싶지만 음속을 넘나들며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 파일럿의 시야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카스, 시드 같은 지상화력 지원 시에는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이 대공화망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기 상부에 위치한 중요 부분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일례로 미국이 근접 항공 지원만을 위해 설계한 공격기 A-10에서는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크 캐노피를 적용한 전투기는 공중 전투 시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물론 현대공중전은 하이엔드 전투기로 갈수록 도그파이트 같은 WVR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러나 경공격기는 영내 안보 유지에 성능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공중 채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공격이 아닌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근접 교전이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기껏해야 20km 이내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은 고도 경쟁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뒤를 노리느냐가 관건인데요. WVR 상황에서 파일럿은 고도 변경 및 급격한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명 포스트 스톨 기동인데요. 동체를 쳐들어 급격한 감속으로 상대의 뒤를 잡는 코브라 기동이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쿨비트 기동, 기체의 양력 한계를 거스르는 입체적 기동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무중력 기동 등이 모두 포스트 스톨 기동의 일종입니다. 파일럿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적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고성능 레이더가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상황 판단은 여전히 인간 파일럿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적 파일럿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면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전투기에 적용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더군다나 FA-50은 A-10 이상으로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A-10의 실속 속도는 시속 220km를 웃도는 반면 FA-50은 시속 195km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이면 전투기가 아니라 헬리콥터와 비교해야 하는 수준인데요. 저속인 만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적의 대공화망에 노출될 위험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KF-21 보라매처럼 기본적인 RCS 값이 낮다면 스텔스 기능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FA-50은 적의 유관 관측을 기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체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위장도색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싼 편인데요. 게다가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우수한 레이더에 기반한 방공망을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맨페지만 하더라도 우선은 육안으로 전투기를 포착하고 조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외선 레이더의 냉각 문제 때문에 45초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도 성능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장시간 이교란으로 공격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흔히 말하는 발칸포, 대공포는 여전히 육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GU-23은 1960년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공군을 격추하는 데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육안 관측으로 적기를 조준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소련 출신 국가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비가 상당수 공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페이크 캐노피를 시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고급 대공포와 전자 시스템은 목표를 추적하고 정확하게 사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격기의 방어 시스템 및 기동성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상과 공중환경 요소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변수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전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투기 도색은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분명한 전술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관기만, 즉 카모플라주 효과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소속을 식별하고 아군과 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투기의 도색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임무 및 운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처음으로 제안한 게 미국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였던 키스 페리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투기 도색의 접근 방식을 재정립한 인물인데요. 이처럼 민간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걸 스피논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구축함의 상징인 이지스 시스템은 민수용 컴퓨터에 탑재되는 인텔 CPU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10명 중 8명은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과 똑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최대 사거리만 900km에 이르는 AGM-158 제즘도 유도 및 항법 시스템의 대부분을 민수용 장비에 의존합니다. 따지고 보면 고성능 내비게이션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는데요.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된 이 경우는 스핀오프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례는 여러분의 자가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적용된 최신형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계기판에는 전투기의 다기능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1970년대 개발된 극초기형 F-16에 적용되었던 기술인데요. 4세대에 적용되었던 MFD 디스플레이는 현대자동차 계기판이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투기와 자동차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데요.
둘 모두 높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위해 되도록 조종간에서 손발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인터페이스 제어를 위한 움직임을 최소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칭 HUD 역시 전투기에 먼저 적용되었던 기술입니다. 전투기의 HUD는 파일럿의 시선 위치의 속도와 고도, 항로 등을 기본 정보로 출력하고 적 전투기와의 거리, 로건 여부 등을 표시합니다. 전투기가 발전할수록 아날로그 계기판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는데요. 졸지에 계기판 정보를 확인하다 교전 집중력을 잃은 판이었습니다. 이에 HUD는 파일럿의 시선, 전투기 진행 방향의 시선을 고정한 채 주요 정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계기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를 응시하는 자연스러운 시야에서 속도, 경로 안내, 경고 및 알람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레 전투기에 HUD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10년의 텀을 두고 전투기 기술이 자동차 분야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터치스크린이나 제스처 컨트롤 역시 전투기에 먼저 적용되었던 기술입니다. 2015년 미 해병대를 시작으로 초도 배치를 시작한 F-35가 대표적인데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F-35는 더 이상 F-16에 적용되었던 MFD로도 정보 제공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훨씬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계기판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신의 전기차가 에어컨부터 차량 구조물 제어까지 전부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방위산업이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방위산업의 발전은 결국 민간 기술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FA-50PL에 적용될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꿀지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